아들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나를 선잠에서 깨웠다. 나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다급히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숯덩이처럼 뜨거웠다. 누군가 내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만 같았다. 5살 난 내 아들, 이지호가 또 열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시계를 보니 짧은 바늘이 막 밤 11시를 지나고 있었다. 저 밖의 서울은 아직 잠들지 않았지만 이 넓은 저택 안에는 아들의 거친 숨소리와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서둘러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들의 몸을 닦아주고 체온을 다시 쟀다. 39도. 전자체온계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숫자가 마치 비수처럼 내 눈을 찔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약 상자를 뒤졌다. 마지막 남은 해열제는 오후에 이미 다 써버렸다. 병원에 데려가야만 했다. 나는 축 늘어진 아들을 품에 안았다. 작고 연약한 몸이 불덩이 같았다. 나는 방을 뛰쳐나와 거실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내 남편, 이태강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태평하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즐거운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새로 산 명품 옷을 쫙 빼입고 포마드로 머리를 반짝이게 넘겼으며 옆에는 이미 짐을 다 싼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여보, 태강씨. 나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지호가 열이 너무 높아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태강은 고개를 들어 귀찮다는 듯이 나를 쳐다봤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그의 즐거움을 방해할 때마다 짓는 익숙한 표정이었다. 애 하나 제대로 못 봐? 열나면 약 먹이면 되지.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관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약이 다 떨어졌어요. 열이 너무 높아서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어서 가요, 여보. 나는 애원했고 눈물이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았다. 태강은 짜증스럽게 일어섰다. 그는 내 쪽으로 오는 대신 자신의 여행 가방을 향해 걸어갔다. 당신이 알아서 택시 불러서 가. 난 지금 급한 일이 있어 못 가. 무슨 일이 아들보다 더 급해요? 나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우리 내일 부산으로 휴가 가기로 했잖아요. 저랑 지호 데려가 준다고 약속했으면서. 내가 여행 이야기를 꺼내자 태강의 표정은 더욱 잔인해졌다. 그는 비웃었다. 그 웃음은 나를 역겹게 만들었다. 휴가? 당신이 갈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당신 꼴 좀 봐. 온종일 된장찌개 냄새나 풍기고 옷차림은 또 얼마나 촌스러워. 당신이랑 같이 가면 내 체면만 깎인다고. 이번 여행은 나랑 한채린 씨 하고 가는 거야. 알겠어? 한채린. 그 이름은 마치 망치처럼 내 머리를 강타했다. 그 여자, 그가 몇 달 전부터 만나온 젊고 아름다운 내연녀였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참아왔다. 하지만 오늘 그는 대놓고 인정했고 지난 6년간의 부부의 정을 공공연히 짓밟았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말을 더듬었고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 없었다. 아, 진짜 김세게 하네. 태강은 신경질을 내며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체리나, 오빠 금방 나갈게. 골치 아픈 마누라가 좀 귀찮게 하네. 그는 내가 바로 옆에서 넋 나간 채 서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애틋한 목소리로 통화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집에 얌전히 있어. 어디 가서 난리 피울 생각하지 마. 이번 여행 망치기만 해봐. 그땐 나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말을 마친 그는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아들을 안고 달려가 그의 차 앞을 막아섰다. 가면 안 돼요.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당신은 애 아빠잖아요. 이렇게 우릴 버리고 갈 순 없어요. 나는 자동차 유리창을 두드리며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태강은 차창을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악랄함이 서려 있었다. 죽고 싶어? 비켜? 내가 꼼짝도 하지 않자. 그는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나와 내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리고는 나를 집 안으로 질질 끌고 갔다. 악! 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고 내 품에 안겨있던 지호도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나를 거실을 지나 집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로 끌고 갔다. 그곳은 습하고 어두컴컴한 방으로 망가진 물건들을 쌓아두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 공기는 늘 곰팡내와 쥐오줌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나와 아들을 창고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었다. 여기서 당신 자신에 대해 반성이나 하고 있어. 정신 차리면 그때 돌아오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육중한 나무 문을 쾅 닫아버렸다.
빗장이 걸리고 자물쇠가 잠기는 건조하고 냉혹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내 마지막 희망을 끊어내는 칼날 같았다. 태강 씨, 문 열어요. 제발 우리를 여기 가두지 말아요. 지호가 열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태강 씨, 나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목이 쉴 때까지 소리쳤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멀어져가는 자동차 엔진 소리뿐이었고 그 소리마저 곧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력하게 주저앉아 아들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지호는 목 놓아 울었고 몸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아들의 가쁜 숨소리와 조각조각 부서지는 내 심장 소리뿐이었다. 내 남편, 내 아이의 아버지가 내연녀와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이곳에 감금한 것이다. 이보다 더한 지옥이 또 있을까? 창고의 칠흑 같은 어둠과 냉기가 우리 모자를 삼켜버렸다. 곰팡내와 쥐오줌 냄새, 낡은 물건들이 풍기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찔러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다.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지호를 품에 꼭 끌어안고 내 미미한 온기로 남아 아들을 덮여주려 했었다. 아이는 목 놓아 우는 것을 그치고 내 품에서 잠이 들었지만 몸은 여전히 불덩이 같았고 숨결은 짧고 가빴다. 나는 내 뺨을 아들의 이마에 대고 불처럼 타오르는 열기를 느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약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이 여기에 갇혀서 내 아들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무력감과 절망감이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내 심장을 옥죄어왔다. 고통에 무감각해질 지경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라도 찾아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고의 유일한 창문은 높은 곳에 있었고 나무 판자로 못이 밝혀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그 틈새로 스며들어 바닥에 가느다란 빗줄기를 만들었지만 무언가를 분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주변에는 온갖 상자와 망가진 가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다는 것만 느껴질 뿐이었다. 이곳은 완벽한 감옥이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직접 우리 모자를 밀어넣은 감옥. 나는 얇은 겉옷을 벗어 뺨에 남은 눈물로 적신 뒤 아들의 이마와 목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조금이라도 열이 내리기를 바라면서 아이는 몸을 뒤척이며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헛소리를 했다. 아빠, 태강 아빠, 지호가 아빠 보고 싶어요. 아이의 순진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내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 자신에 대한 서러움 때문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아이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빠의 잔인함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아이는 여전히 아빠가 영웅이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라고 생각했다. 그 영웅이 지금 다른 여자와 희희낙낙하는 동안 자신의 친아들은 어둡고 축축한 창고에서 고열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과거의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밀려왔다. 태강을 처음 만났던 날, 그는 재능 있는 젊은 건축가였고 나는 순수하기만 한 졸업반 여대생이었다. 그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왕자님처럼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나의 소박하고 다정한 모습이 좋다고 했다. 내가 평범한 집안의 고아라는 사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평생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 달콤한 약속들을 믿었다. 나는 문벌을 중시하는 그의 어머니 유은혜 여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의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 초 몇 년간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자상한 남편이었다. 퇴근하면 집안일을 도와주고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주말이면 나를 데리고 나가 내가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을 사주었다. 내가 지호를 임신했을 때 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무거운 일은 손도 못 대게 했다. 그는 종종 내 배에 귀를 대고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다. 그 시절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을까? 그의 집안 회사 태진건설가 어려워져 어머니에게 손을 벌려야만 했을 때부터였을까? 아니면 젊고 매력적인 외모와 달콤한 말로 그를 현혹시킨 한채린이 나타났을 때부터였을까? 그는 점점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드물어졌고 내 감정에 대한 관심 대신 짜증 섞인 말투와 차가운 시선만이 남았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 되었고 나의 모든 희생과 인내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낯설고 이기적이며 잔인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그를 붙잡으려 애썼고 용서하려 노력했으며 그저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할 뿐이라고, 곧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한번 변해버린 사람의 마음은 붙잡으려 해도 소용없는 것이었다. 엄마, 추워요. 지호의 신음소리가 나를 냉혹한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나는 아들을 더 꽉 끌어안고 내 온몸으로 시멘트 바닥에 냉기를 막아주려 했다. 아들의 숨결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 지호야, 엄마 무섭게 하지 마. 힘내, 아가. 곧 누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나 자신조차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다. 누가 우리를 구해주러 온단 말인가. 나를 한 번도 며느리로 인정한 적 없는 시어머니 유은혜 여사는 아마 눈의 가시가 사라졌다며 기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아버지 이황재 회장님은 과묵하고 말이 없는 분이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우리 부부의 일에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었고 아내의 모진 구박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준 적도 없었다. 그에게 기댈 수는 없었다. 나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다. 나는 굳게 닫힌 나무 문을 무력하게 바라보았다. 절망이 나를 덮쳤다. 어쩌면 우리 모자는 여기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냉대 속에서 춥고 외롭게. 그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안 돼, 죽을 수 없어. 나는 살아야 해. 아들을 키우기 위해 살아야 하고, 우리 모자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기력이 다한 나는 그저 아들을 끌어안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아들의 불타는 얼굴 위로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모든 희망이 꺼져버렸다고 느꼈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끼익. 아주 작은 소리였다. 쇠가 서로 긁히는 듯한 건조하고 느릿한 소리.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지? 바람의 나뭇가지가 지붕을 긁는 소리인가? 아니면 쥐가 무언가를 갉아먹는 소리?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철컥.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누군가 자물쇠를 따려는 소리 같았다. 태강인가? 그가 돌아온 걸까? 아니면 도둑? 누구든 그것이 우리 모자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끔찍한 지옥으로 향하는 또 다른 문일까? 자물쇠가 철컥하고 열리는 건조한 소리가 창고의 정적을 깨트리자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멈추고 원초적인 공포만이 가슴을 옥죄었다. 이 한밤중에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나의 첫 반응은 본능적으로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몸을 숨기는 것이었다. 약한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 짐승처럼 지호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나는 아들의 입을 막았다.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라도 밖의 사람에게 들릴까 두려웠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밖에서는 철컥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고 다급해졌다. 분명 누군가 자물쇠를 부수려 하고 있었다. 태강이 마음을 바꿔 돌아온 걸까? 하지만 아니었다. 이 소리는 열쇠를 자물쇠에 넣는 소리와는 달랐다. 더 거칠고 누군가 단단한 물건으로 빗장을 부수려는 소리 같았다. 도둑인가? 그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만약 도둑이라면 들어와서 우리 모자를 발견했을 때 입을 막기 위해 잔인한 짓을 저지르지 않을까? 아니면 태강이 보낸 사람일까? 내가 소란을 피울까봐 겁을 주려고 사람을 보낸 것일까? 수천 가지 끔찍한 가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나는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쥐우! 큰 소리와 함께 두꺼운 나무문이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 부서져 열렸다. 복도에서 새어나온 누런 불빛이 문 앞에 거대한 사람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검은 그림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무의식적으로 옆에 있던 썩은 나무 토막을 움켜쥐었다. 무모한 싸움을 준비하며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걸음걸이가 조금 비틀거리고 급해 보였다. 그 사람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속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그가 시아버지 이황재 회장님이라는 것을 알고 경악했다. 나는 내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실크 잠옷 차림이었고 희끗희끗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늘 과묵하고 위험 있던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와 걱정이 어려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였고 손에는 방금 문을 부수는 데 사용한 쇠지렛대를 여전히 들고 있었다. 소람아, 소람아, 괜찮으냐? 그는 떨리고 쉰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 모자를 발견한 그는 황급히 쇠지렛대를 땅에 던지고 비틀거리며 달려왔다. 세상에,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 제 처자식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그는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거칠고 떨리는 손으로 지호의 뺨을 만졌다. 손주에게서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에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열이 너무 높구나.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두려움은 놀라움과 희미한 희망의 빛으로 바뀌었다. 아버님, 아버님. 나는 서러움과 공포, 그리고 뒤늦은 감사의 눈물을 터뜨렸다. 저희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급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지호를 감싼 뒤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말은 나중에 하고 어서 가자. 내 손주부터 살려야 한다. 그는 평소에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나는 급히 일어섰다. 너무 오래 앉아있어 저린 다리로 비틀거리며 그의 뒤를 따라 창고를 나섰다. 거실에 나오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태강의 여행 가방은 사라지고 없었다. 찻상 위에는 마시다만 와인 2잔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한 잔에는 한채린의 새빨간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마치 도끼 어린 조롱처럼 보였다. 이황재 회장님은 그것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차고로 향했다. 그는 지호를 뒷좌석에 눕히고 내게 차에 타라고 재촉했다. 어서 타거라. 평소 중요한 행사에만 사용하던 고급 세단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밤의 도로를 질주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지호를 돌아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버님, 태강 씨는. 내가 머뭇거리자 그가 말을 끊었다. 가버렸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핸들을 너무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여우 같은 년하고 같이 가버렸어. 내가 다 봤다. 알고 보니 그는 그날 밤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다가 우연히 태강의 차가 떠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차에 탄 사람은 나와 아들이 아니라 한채린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그는 집으로 내려와 우리를 찾았다. 우리 부부의 침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태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온 집안을 뒤지다 마침내 창고 앞을 지나갈 때 나의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이아비가 못났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놈을 방치했어. 그는 이를 갈며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저 한때의 불장난이겠거니 곧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놈이 이렇게까지 인간성을 상실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는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태강의 외도를, 내가 참고 견뎌온 사실을. 하지만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 침묵 또한 오늘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는데 일조한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을지도 모른다. 차는 텅 빈 도로를 쏜살같이 달렸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늙은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고통과 자책으로 깊게 팬 주름을 비췄다. 병원이 몇 블록 남지 않았다. 나는 아들을 돌아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숨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힘내, 아가, 거의 다 왔어. 나는 속삭였다. 바로 그때 이황재 회장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스피커폰을 켰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지만 차량 번호 서울 12가 3456 차주 가족 되십니까?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건 태강의 차 번호였다. 네, 제가 그놈 애비요. 무슨 일이요? 이황재 회장님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분이 방금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태가 아주 위독합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태강이 사고를 당했다고? 바로 지금. 그가 우리 모자를 무정하게 버리고 내연녀와 떠난 바로 이 순간 악의적인 통쾌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극도의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가 뼈에 사무치게 미웠지만 죽기를 바란 적은 없었다. 그는 내 아들의 아버지였다. 이황재 회장님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차바닥으로 떨어졌다. 차가 위험하게 휘청거렸다. 아버님! 나는 소리치며 급히 핸들을 잡았다. 그는 넋이 나간 채 텅 빈 눈으로 앞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인과응보야. 정말로 인과응보로구나. 차는 병원 정문 앞에 멈춰섰다. 하지만 이제 내 머릿속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출구 없는 혼란만이 가득했다. 잔인한 내 남편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나를 지옥에서 구해준 시아버지는 또 다른 자신만의 지옥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오늘 밤은 아직도 너무나 길었다. 응급실 문이 쾅 닫히며 아들과 나를 갈라놓았다. 나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발이 묶인 채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덜컹거리는 이동식 침대 바퀴 소리, 간호사들이 서로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 모든 것이 뒤섞여 혼란스럽고 아득한 소음이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 귀에는 지호의 약하고 끊어질 듯한 숨소리와 가슴속에 소리 없는 절규만이 맴돌았다. 내 아들, 내 생명이 저 안에서 사신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무력하고 쓸모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메마른 손 하나가 내 어깨에 닿았다. 돌아보니 시아버지였다. 이황재 회장님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충혈된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소람아.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태강이, 저놈도 저쪽 응급실에서 수술 중이다. 나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응급실 문 위로 수술 중이라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안에 태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모자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은 잔인한 남편. 이상한 감정이 나를 스쳤다. 걱정도 통쾌함도 아닌 무서울 정도로 텅 빈 공허함이었다. 그 남자에 대한 내 모든 감정은 창고에서의 그 밤에 이미 죽어버린 듯했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오직 지호에 대한 걱정과 관심뿐이었다. 네가 가서 저놈 상태라도 한번 보거라. 이황재 회장님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시선은 아들의 응급실 문에서 떼지 않은 채. 저는 여기서 지호 기다릴래요. 내 대답은 짧지만 단호했다. 이황재 회장님은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은 몰랐던 것 같다. 하지만 이내 그의 늙은 눈에 비친 놀라움은 안타까움과 이해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내 옆에 서서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 두 사람은 함께 두 생명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였다. 시간은 납처럼 무겁고 더디게 흘러갔다. 매 순간이 고문이었다. 나는 응급실문 앞을 서성이며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했다. 하늘에, 부처님께, 조상님께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모든 신에게 빌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아이는 너무 어리고 아무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와 벌은 저 혼자 받겠습니다. 이황재 회장님은 대기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늘 꼿꼿하던 그의 등이 완전히 굽어 보였다. 나는 그가 나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쪽에서는 위독한 손주가, 다른 한쪽에서는 유일한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어떤 고통이든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마침내 한세기처럼 느껴지던 2시간이 흐른 후 지호의 응급실 문이 열렸다. 젊은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나와 이황재 회장님은 황급히 달려갔다. 선생님, 제 아들은, 제 손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는 우리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다행히 제때 오셨습니다. 아이가 바이러스성 고열로 인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해열 조치를 했고 지금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며칠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행복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늘에 감사했다. 이황재 회장님도 긴 한숨을 내쉬며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호는 소아 병동으로 옮겨졌다. 침대에 평온하게 잠든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결은 고르게 돌아왔다. 그제야 내 마음도 진정으로 평화를 되찾았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내 뺨에 가져다 댔다. 네가 여기 있기만 하다면 다른 어떤 풍파도 내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황재 회장님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우리 모자를 바라보다 조용히 돌아섰다. 잠시 후 그는 열쇠 하나와 작은 메모지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그것을 내게 건넸다. 소람아, 이걸 바꿔라.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내 서재에 있는 금고 열쇠다. 비밀번호는 지호 생일이고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낮고 단호했다. 그 안에 회사 법인 인감, 모든 부동산 등기 권리증, 그리고 예금 통장 몇 개가 들어있다. 지금부터는 네가 이걸 관리해라. 나는 너무 놀라. 거의 열쇠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저한테 이런 것들을? 이황재 회장님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넉나간 기색이 없었고 강철 같은 결단력만이 서려 있었다. 내가 너무 무력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서 너희 모자가 이런 고통을 겪게 했어. 오늘 치른 대가는 너무나도 크다. 태강이 저놈은 살든 죽든 더 이상 이 집안을 이끌 자격이 없다. 그리고 네 시어머니는 돈과 오냐오냐 하는 마음에 눈이 멀어버렸고 그는 내 손에 들린 열쇠를 꽉 쥐어주었다. 소람아, 나는 네가 착하고 강하며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아이라는 걸 안다. 나는 이제 너 말고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지금부터 이 집안의 모든 일은 네가 결정해라. 이 물건들을 가지고 너 자신을 지키고 지호를 훌륭하게 키워내거라. 이제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너희 모자를 괴롭히게 두지 마라. 그의 말, 그의 신뢰에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늘 엄격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시아버지가 사실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검과 방패를 쥐어주고 있었다. 나는 손안에 열쇠를 쥐었다. 그 무게는 단순한 금속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감의 무게였고 내 앞에 새롭게 펼쳐질 미래의 무게였다. 바로 그때 태강의 응급실 쪽에서 간호사 한 명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회장님, 의사 선생님께서 이태강 환자 보호자를 급히 찾으십니다. 이황재 회장님은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나도 반사적으로 따라 나서려 했지만 간호사가 덧붙인 한마디에 나와 회장님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아, 그리고 환자분 아내분도 방금 도착하셔서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밖에서 난리를 피우고 계세요. 환자의 아내? 나는 바로 여기 서 있는데. 그렇다면 간호사가 말하는 그 여자는 바로 한채린이란 말인가? 그녀가 감히 태강의 아내 행세를 하며 여기까지 찾아왔단 말인가? 간호사의 말은 청천벽력 같아서 나와 이황재 회장님 모두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이태강의 법적 아내는 나였다. 그와 6년의 결혼 생활을 함께했고 그의 아들을 낳은 엄마였다. 그렇다면 밖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그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한채린이 아니라면 달리 누가 있겠는가? 그녀의 뻔뻔함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섰다. 그녀는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곳에서 내 자리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이황재 회장님의 얼굴이 어둡게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빠르고 단호한 걸음으로 태강의 응급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나는 분노에 차 그의 뒤를 따랐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내 가정을 파괴한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태강의 응급실로 이어지는 복도는 훨씬 더 소란스러웠다. 멀리서부터 익숙한 날카롭고 새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이태강 씨 아내라고요. 내 남편이 저 안에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남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예요? 몇몇 간호사와 병원 보안 요원들이 필사적으로 말리는 가운데 한채린이 서 있었다. 마치 파티에라도 가는 듯 화려한 차림이었다. 그녀는 몸에 꽉 끼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에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고 마치 자신의 영지를 시찰하러 온 여왕이 하인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자 분노하는 모습에 가까웠다. 멈춰라. 이황재 회장님의 목소리가 사찰의 종소리처럼 위엄있게 울려 퍼지며 한채린의 고함 소리를 압도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한채린은 이황재 회장님을 보자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품에 안기며 눈물 연기를 시작했다. 아버님 오셨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가 태강 씨 보러 들어가는 걸 막잖아요. 오빠가 저 안에서 생사를 오가는데 너무 걱정돼요. 아버님. 그녀는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간호사와 보안 요원들을 손가락질했다. 자신이 피해자인 양, 사정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딱한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이황재 회장님은 냉정하게 그녀의 팔을 떼어내고 가볍게 밀쳐냈다. 그가 그녀를 보는 눈에는 일말의 애정도 없이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했다. 어디서 감히 나를 아버지라 부르느냐. 그의 질문에 한채리는 얼어붙었고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가식적인 미소가 굳어졌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태강 씨 아내잖아요. 아내? 이황재 회장님이 비웃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웃음이었다. 내 아들의 법적 아내, 내 손주의 어머니는 바로 여기 서 있다. 그리고 너는 그저
남의 가정을 파괴하러 끼어든 여우 같은 년에 불과해. 네가 여기 서 있을 자격은 없다. 그렇게 말한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모든 사람 앞에서 들어올렸다. 이 사람이 바로 내 며느리다. 우리 이씨 집안이 인정하는 유일한 아내다. 이황재 회장님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한채리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환심을 사려 노력했던 미래의 시아버지가 만천하에 자신의 가면을 벗겨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다. 나이든 의사 한 명이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이태강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이황재 회장님과 나는 황급히 다가갔다. 저희입니다. 제 아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의사는 우리를 보며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자분께서 강한 충격으로 인해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위기는 넘겨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가장 상처가 덜 될 단어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하여 다시 깨어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식물인간. 그 두 단어는 보이지 않는 망치처럼 내 머리를 강타했다. 더 이상 사랑하지는 않지만 한때 내 남편이었던 사람이 남은 생을 영혼 없는 육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소식에 가슴 한구석이 쓰라려 왔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은 한채린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다. 태강 씨가 이럴 리 없어. 나랑 결혼해서 부유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당신들 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나를 속이고 있어. 그녀는 응급실로 뛰어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다. 탐욕과 절망이 그녀를 이성을 잃은 야수로 만들어버렸다. 이거나, 태강 씨, 내 돈, 내 집, 내 차. 그녀는 울부짖으며 발버둥쳤다. 혼란 속에서 내뱉은 그녀의 말은 모든 것을 폭로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그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태강의 목숨을 걱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약속했던 재산을 걱정해서 온 것이었다. 저 여자를 끌어내시오. 이황재 회장님이 보안팀에 지시했다. 저 더러운 것이 이곳을 더럽히게 두지 마시오. 한채리는 두 명의 건장한 보안 요원에게 끌려가면서도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그녀의 화려한 붉은색 실루엣이 복도 너머로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과 막 내린 비극만이 남았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통쾌함은 없었다. 그저 막막한 슬픔만이 밀려왔다. 인간의 탐욕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다. 그것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생명과 도덕마저 짓밟는 악마로 만들 수 있었다. 시어머니 유은혜 여사는 그 직후 병원에 도착했다. 아마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다. 응급실 앞에 서 있는 나와 이황재 회장님을 보자마자 그녀는 아들의 안부를 묻기는커녕 내 얼굴에 대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너야, 잊을 수 없는 년. 네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이 집에 발을 들인 날부터 우리 집안에 하루도 평온할 날이 없었어. 이제 내 아들을 이 꼴로 만들어 놓은 이 속이 시원해. 그녀의 도끼 어린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이황재 회장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신, 당장 입 닥치시오. 당신 그 귀한 아들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시오? 아픈 처자식을 창고에 가둬놓고 첩년이랑 놀아나다가 사고를 낸 거요. 자기가 자초한 일이고 이건 벌을 받는 거란 말이오. 유은혜 여사는 남편의 분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목청을 높였다. 당신은 저것만 감싸고 돌죠. 언제나 저 시골뜨기년 편만 들었어. 저게 당신한테 무슨 약이라도 먹인 거 아니에요? 이황재 회장님은 분노로 몸을 떨며 아내의 뺨을 치려 손을 들었다. 내가 황급히 말렸다. 아버님, 참으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나는 이제 우리 집안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한쪽은 정의와 인간애, 다른 한쪽은 잔인할 정도의 맹목적인 이기심, 그리고 피해자였던 나는 이제 그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병원은 나의 두 번째 집이 되었다. 내 삶은 둘로 나뉘었다. 절반은 소아병동에서 지호를 돌보는 시간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중환자실을 오가며 태강의 상태를 살피는 시간이었다. 지호의 열은 완전히 내렸고 다시 예전처럼 까르르 웃고 제잘거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정신적 충격은 여전히 아이를 괴롭히는 듯했다. 아이는 가끔 잠을 자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울음을 터뜨렸고 두려움에 질려 아빠를 찾았다.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그저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속삭여줄 뿐이었다. 아이의 여린 영혼에 새겨진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걸 알았다. 태강은 여전히 그곳에 미동도 없이 무감각하게 누워 있었다. 그를 둘러싼 각종 현대 의료 장비들이 규칙적이고 차가운 삐 소리를 내며 그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 뇌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로 식물인간, 자기 자신의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내가 그를 찾아간 것은 사랑 때문도 의무감 때문도 아니었다. 사랑은 죽었고 그가 저지른 짓들 이후로 의무감 또한 사라졌다. 내가 온 것은 아마도 마지막 남은 일말의 인간의 때문일 것이다. 그가 어쨌든 내 아들의 아버지이기에 나는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사랑도 미움도 없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낯선 감정만이 남았다. 그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후 유은혜 여사는 더 이상 내게 큰 소리를 치지 못했다. 귀한 아들의 추악한 진실과 이황재 회장님의 단호한 태도가 그녀를 어느 정도 위축시킨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일시적인 침묵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여자 안에는 여전히 증오와 악의로 가득 찬 화산이 있었고 그것은 분출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도 종종 태강을 보러 왔지만 항상 내가 없을 때를 골라 찾아왔다. 그녀는 말없이 왔다가 말없이 갔고 나를 보는 눈빛은 늘 비수 같았다. 내 삶은 그렇게 피로와 막막함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내가 지호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을 때 이황재 회장님이 병실로 들어오셨다. 그는 많이 쇠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매우 단호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소람아, 너는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호는 이제 건강해졌다. 그리고 태강이 저놈은 아마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게다. 네 앞에는 아직 긴 미래가 있다. 내 젊음을 병원과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의 그림자 속에 묻어버릴 수는 없어. 하지만 아버님, 제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막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황재 회장님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라. 내가 말했잖니. 이제부터 모든 일은 네가 결정한다고. 나는 네가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주인으로서 돌아오길 바란다. 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평생 부엌일과 육아밖에 모르던 내가 어떻게 그 큰 회사와 집안을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저는 못해요, 아버님. 저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이황재 회장님이 미소를 지었다. 그의 고된 얼굴에 나타난 드문 미소였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야.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도 그저 빈손의 기술자에 불과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네가 감히 하려고 하느냐다. 그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내게 보이지 않는 힘을 불어넣는 듯했다. 소람아, 너는 총명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그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고 태강이와 네 시어머니에게는 결코 없는 것들이지. 나는 네가 해낼 거라고 믿는다.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지호의 미래를 위해서 해내거라. 그날 나는 아들과 함께 퇴원하여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저택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내 집에서 세입자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게 속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할 사람의 자격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문턱을 넘어서자 유은혜 여사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팔짱을 낀 채 칼날 같은 시선으로 우리 모자를 훑어보고 있었다. 돌아왔구나? 나는 네가 아주 떠나버린 줄 알았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호의 손을 잡고 그녀를 지나쳤다. 거기서 그녀가 소리쳤다. 누구 허락받고 나갔다 들어오는 거냐? 아직도 내가 네 시어머니라는 걸 잊었어? 나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에는 더 이상 이전처럼 두려움이나 순종이 없었고 냉정할 정도의 평온함이 있었다. 어머님, 제 집에 돌아와 제 아들을 제 방으로 데려가는 일에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태도에 유은혜 여사는 경악했다.
그녀는 내가 감히 이렇게 맞받아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너. 그녀는 너무 화가 나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때 이황재 회장님이 위층에서 내려오셨다. 당신 또 무슨 소란을 피우려는 거요? 그가 으르렁거렸다. 소람이가 방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돌아왔소. 따뜻한 말 한마디는 못해줄 망정 또 시비를 거는 거요? 이것 좀 보세요. 유은혜 여사가 벌떡 일어섰다. 저것 좀 보라고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태강이가 저렇게 누워있으니 이제 이 집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소. 이황재 회장님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금부터 이 집의 모든 재산, 회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소람이가 결정할 거요. 이게 내 결정이요. 불만 있소? 유은혜 여사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재산을 장악하고 먼 친척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려던 그녀의 은밀한 계획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그녀는 극도의 증오가 담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좋아요. 아주 잘들 하시는군요. 그녀는 이를 갈며 씩씩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이 순간부터 우리 집안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게는 시아버지의 지지가 있었고 무엇보다 싸워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완전히 낯선 세계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이황재 회장님은 나의 스승이 되어주셨다. 그는 나를 회사에 데려가 주요 임원들에게 소개했다. 그는 내게 재무 보고서를 읽는 법, 시장을 분석하는 법, 파트너와 협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끈기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나는 점차 모든 것을 파악해 나갔다. 나는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 새벽 2, 3시까지 깨어 있었다. 나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모든 크고 작은 회의에 참석했다. 나의 변화에 가장 까다로운 이사들부터 평사원들까지 모두가 놀랐고 점차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는 많은 비정상적인 점들을 발견했다. 불분명한 지출 내역, 유령 회사와 맺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계약,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려진 프로젝트 예산. 모든 서류에는 태강의 서명이 있었다. 그는 단지 바람피운 남편일 뿐만 아니라 수년간 직권을 남용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린 범죄자였던 것이다. 나는 직감했다. 한채리는 태강의 인생의 유일한 여자가 아니었으며 운명의 그 부산 여행 또한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회사의 서류 더미를 파고들수록 등골이 오싹해졌다. 태강과 그의 가족이 세운 비즈니스 세계는 겉보기처럼 화려하고 투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음습한 관계, 정교하게 조작된 숫자,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액의 돈으로 얽히고 설킨 거미줄이었다. 서류마다 찍힌 태강의 서명은 지난 몇 년간 나의 순진함을 비웃는 듯했다. 나는 그가 유능하고 일에 헌신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의 유능함은 자기 아버지의 피와 땀을 빼돌리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이황재 회장님은 내게 권력을 넘겨준 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그는 업무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조언자이자 인내심 있는 스승의 역할을 했다. 매일 밤 지호가 잠든 후 우리 두 사람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옆에 앉아 일했다. 그는 내게 불리한 계약서를 알아보는 법,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법, 거짓말하는 숫자를 꿰뚫어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사업에서는 아무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말이다. 그가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다. 탐욕은 친구를 적으로, 가족을 타인으로 만들 수 있단다. 그의 말은 자기 가족의 비극에 대한 쓰라린 결론처럼 내 가슴에 와닿았다. 나는 가장 크고 비정상적인 지출 내역부터 파헤치기로 했다. 내 시선은 블루헤븐 디자인 건설 유한회사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의 회사로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된 일련의 거래 내역에 멈췄다. 매번 송금된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고 내용은 프로젝트 자문 비용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회사는 우리 회사의 공식 파트너 목록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다. 내가 이황재 회장님께 여쭤보았지만 그분도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유령 회사인가? 아니면 이곳이 바로 태강의 자금 세탁 창구인가? 나는 이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젊고 총명하며 특히 이황재 회장님께 매우 충성스러운 권지용 부장의 도움을 청했다. 그는 회사에서 유은혜 여사나 태강의 라인에 속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내 설명을 들은 권 부장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수락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이 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저도 오래전부터 이상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나설 기회가 없었습니다. 단 이틀 후 권 부장은 내게 서류철 하나를 가져왔다. 그 안의 정보는 나를 경악하게 했다. 블루헤븐이라는 회사는 실존했지만 건설 컨설팅 회사가 아니었다. 그곳은 고급 인테리어 디자인 및 가구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고 그 회사의 법적 대표이자 소유주는 다름 아닌 한채린이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런 거였구나. 태강은 자문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내연녀에게 상납하기 위한 계약을 위장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용돈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차려준 것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품었던 감정은 단순한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권 부장은 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사모님, 이것 좀 보십시오. 그는 블루헤븐의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주소를 가리켰다. 이 주소, 낯익지 않으십니까?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다. 그곳은 강남의 신축 고급 오피스텔 주소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이곳은 바로 태강이 미래를 위해 투자 목적으로 샀다고 임대를 줘서 돈을 벌 거라고 내게 거짓말했던 바로 그 오피스텔이었다. 그가 말했던 미래는 그와 한채린의 미래였던 것이다. 그들은 내 바로 눈앞에서 내 가족의 피 같은 돈으로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꾸리고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의 고통이 다시 한번 나를 덮쳤다. 나는 이미 무뎌졌고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 상처는 여전히 너무나 깊었다. 나는 그 오피스텔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다. 태강은 모델하우스를 구경시켜준다고 거짓말했다. 나는 그곳의 화려하고 현대적인 모습에 압도되었던 감각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나중에 우리 엄마랑 아들한테는 이것보다 더 좋은 집, 사줄게라고 귓가에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도 기억한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완벽한 연극이었다. 사모님, 이것도 찾았습니다. 권 부장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는 내게 USB 하나를 건넸다. 이건 그 오피스텔 복도 CCTV 영상 파일입니다. 이걸 구하느라 꽤 애를 먹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태강이 사고를 당한 바로 그날 오후에 녹화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태강과 한채리는 손을 잡고 즐겁게 웃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었다. 태강의 손에는 내가 그를 위해 싸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부산에 가지 않았다.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이 오피스텔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낭만적인 휴가를 시작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나는 영상을 빨리 감았다. 약 2시간 후 태강 혼자서만 떠났다. 그는 서두르는 듯했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걸어갔다. 표정이 약간 굳어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급히 출발했다. 아마도 그때 갑작스러운 업무 전화를 받고 고속도로로 향하다가 운명의 사고를 당한 것일 테다. 부산 여행은 나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그의 진짜 천국은 이렇게나 가까운 곳에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닫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 증거들은 태강과 한채린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다. 수년간 그렇게 정교한 연극을 꾸밀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죄는 단지 회사 자금 횡령과 외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태강의 사고 또한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가 책임졌던 프로젝트들 뒤에는 훨씬 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손에 쥐고 나는 당장 모든 것을 터뜨려 한채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유은의 여사가 고개도 들지 못하게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공격은 일시적인 통쾌함을 줄지언정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태강의 다른 어두운 비밀에 대한 직감이 나로 하여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다. 나는 그의 위선을 한 겹 한 겹,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벗겨내야 했다.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진 진실이 완전히 빛을 볼 때까지. 나는 그들을 바로 공격하는 대신 그들의 생명줄부터 끊어버리기로 결심했다. 돈. 내 계획은 어느 화창한 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네이비색의 세련된 정장을 골라 입고 가볍지만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화장을 했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나약하고 순종적인 박소람이 아니었다. 내 눈에는 단호함과 약간의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오늘 나는 첫 수를 둘 것이다. 나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회계팀과
권지용 부장을 소집하여 긴급 회의를 열었다.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나는 단호하게 요구했다. 오늘부로 블루헤븐과의 모든 자문 계약에 대한 재검토 및 지급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정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발급된 모든 회사 법인, 카드 부속 카드 역시 동결 조치해 주십시오. 유은혜 여사의 신복인 중년의 회계팀장이 즉시 반대하고 나섰다. 사모님, 그건 안 됩니다. 블루헤븐과의 계약은 이태강 사장님께서 직접 결제하신 건으로 지난 2년간 꾸준히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부속 카드는 그중 하나는 유은혜 회장님 사모님께서 사용하시는 카드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동결했다가 사모님께서 아시면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침묵시킬 만큼의 위압감이 있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은혜 회장님 사모님? 제가 알기로 현재 이사회 의장님은 이황재 회장님이십니다. 제 시어머니이신 유은혜 여사님은 회사에서 어떤 직책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한도 없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거죠? 회계팀장은 입을 다물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블루헤븐에 대해서는 나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이 회사가 자금 세탁을 위해 설립된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무팀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거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황재 회장님의 위임을 받아 회사를 임시로 경영하는 저의 명령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이황재 회장님이 내게 부여한 권력이 이제야 그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예상대로 불과 몇 시간 후 폭풍이 몰아쳤다. 가장 먼저 내게 전화한 사람은 유은혜 여사였다. 그녀는 고급 백화점에 있었고 그녀가 늘 사용하던 블랙카드가 결제 거부된 모양이었다. 네가 내 카드에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분노에 차 찢어질 듯이 들려왔다. 네가 감히 내 카드를 정지시켜?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나는 차분하게 고른 톤으로 대답했다. 어머님, 저는 그저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뿐입니다. 법인카드는 업무 목적으로 직원에게만 발급됩니다. 어머님은 직원이 아니시니 회수 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이 회사는 우리 집안 거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내 권리라고. 어머님, 회사는 독립된 법인이지 누구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지출은 어머님 개인 돈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가 더 이상 욕설을 퍼부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지금 그녀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분명 분노로 눈이 뒤집혔을 것이다. 무한한 자금줄이 끊겼으니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 가격표를 보지 않고 쇼핑하던 날들은 이제 끝난 것이다. 다음으로 나를 찾아온 사람은 한채린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하는 대신 직접 회사로 찾아왔다. 여전히 화려한 차림이었지만 표정에는 이전의 자신감과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부터 제지당했다. 나는 사무실에서 CCTV 화면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불쌍한 척하며 안내 직원에게 내게 보고할 긴급한 사안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다. 내 사무실에 들어선 한채리는 질투 후 어린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람씨, 그녀가 가식적으로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듣자 하니 저희 회사와의 계약을 잠정 중단하셨다고 하던데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건가요? 저희 계약은 아직 유효한데요.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손안에서 펜을 가볍게 돌렸다. 오해는 없습니다, 채린 씨. 다만 저희 회사가 현재 파트너사들의 효율성을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채린 씨 회사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받아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자문 가치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한채린의 안색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계약은 태강 씨가 직접 결제한 거예요. 저희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가장 잘 알 텐데요. 아, 그래요? 나는 비웃었다. 그럼 지난 2년간 채린 씨 회사가 저희를 위해 수행한 업무 보고서나 검수 확인서 혹은 어떤 자문 결과물이라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한채린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에게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었다. 모든 것이 가짜 계약이었으니까. 당신 지금 일부러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태강 씨가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협박조로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곁으로 다가가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귓가에 속삭였다. 태강 씨,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 자신부터 걱정하는 게 좋을 텐데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강남 오피스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당신이 타고 다니는 스포츠카, 누가 돈을 냈는지 모를 것 같냐고요? 채린 씨, 명심해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조만간 돌려줘야 하는 법이에요. 어쩌면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말이죠. 한채린의 온몸이 떨렸고 얼굴은 새하얘졌다. 그녀는 두려움과 증오가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나가요.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보안 요원 부르기 전에. 한채리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하고 귀신에 쫓기는 사람처럼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쳤다. 나의 첫 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나는 회사의 피를 빨아먹던 2개의 거머리를 끊어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막다른 길에 몰린 야수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해지는 법이다. 그리고 유은의 여사와 한채린이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진짜 전쟁은 아마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예상대로 유은의 여사와 한채린의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재정적 지원이 끊기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잃게 된 두 여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장 미친 짓도 서슴지 않는 법이다. 그들의 반격은 회사를, 재산을 향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유일하게 신경 쓰는 것, 그리고 현재 나의 가장 큰 약점인 명예를 직접 겨냥했다. 그들은 나를 파괴하고 사람들 눈의 죄인으로 만들어 내가 더 이상 고개를 들고 싸울 수 없게 만들고 싶어 했다. 폭풍은 의도적으로 퍼뜨려진 험담과 소문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회사 내부에서였다. 사람들은 내 등 뒤에서 내가 비정한 아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남편이 사고로 쓰러져 있는 틈을 타 시아버지와 결탁하여 권력을 찬탈했다는 것. 내가 수년간 집안에서 키운 독사였으며 이제 주인을 문다는 것. 그 소문들이 유은혜 여사의 신복인 회계팀장에게서 퍼져나갔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무시했다.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고 세상의 입방아는 더욱 예측하기 힘들다. 나는 오직 일에만 집중했다. 나의 행동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악랄함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 회사 내의 소문만으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자 그들은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대중의 눈물을 자아내는 비극적인 연극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막 회사에 도착했을 때 권 부장이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그는 내 책상 위에 인터넷 연예 매체 기사 하나를 띄운 태블릿 PC를 놓았다. 첫 페이지에 실린 크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내 눈을 강타했다. 단독 재벌가 며느리의 충격적 진실, 식물인간 남편 두고 불륜, 재산 탈취 음모까지 그 아래에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감상적인 문체로 쓰인 긴 기사가 있었다. 기사는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었다. 나와 태강은 원래 행복한 부부였지만 내가 변심하여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했다. 그들은 그 남자가 바로 나를 돕고 있는 권지용 부장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태강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극도의 슬픔 속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사는 내가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않고 시아버지와 결탁하여 회사를 빼앗고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으며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고 비난했다. 기사에는 의도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와 권 부장이 회사에서 늦게까지 함께 일하는 사진에는 불행한 남편 등 뒤에서 미래를 즐기는 연인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유은혜 여사가 저택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사진, 그녀가 소란을 피우러 왔던 바로 그날 찍힌 사진에는 한밤중에 며느리에게 쫓겨난 늙은 어머니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역겨운 것은 멀리서 몰래 찍은 태강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과 함께 환난 속에 버려진 비운의 남편이라는 글귀였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비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진실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자 남편의 비극적인 모습까지 이용하여 나를 비방하고 있었다. 누가 그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했을까? 누가 이 악독한 기사를 썼을까? 사모님,
이 기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권 부장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온통 사모님 이야기뿐입니다. 다들 사모님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부르는데요? 괜찮으니 말해봐요. 희대의 악녀, 가장 잔인한 꽃뱀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언론 플레이였다. 그들은 여론의 압박을 이용해 나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내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파트너사, 투자자, 그리고 옛 친구들까지 모두가 사실 여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다. 회사 메일함은 비난과 규탄의 이메일로 가득 찼다. 막 회복세에 접어들던 회사 주식은 다시 하락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해명해야 할까요? 권 부장이 초조하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 우리가 해명할수록 그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덮으려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를 키울수록 우리는 그들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방향을 잃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럼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란 말씀입니까? 물론 아니죠. 나는 눈을 떴다. 내 눈빛은 차갑고 결단력 있었다. 그들이 이 게임을 원했으니 나도 기꺼이 참여해주죠. 하지만 그들의 규칙대로 놀아주진 않을 겁니다. 권 부장님, 이 기사를 쓴 기레기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매체가 최초로 보도했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들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불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불길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공급하는 원인을 찾아 차단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유은의 여사와 한채리는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분명 그들 뒤에는 더 영리하고 악독한 조종자가 있을 것이다. 언론을 이용할 줄 알고 대중 심리를 파고들 줄 아는 자. 연예계의 발이 넓은 한채린이 어떤 세력의 도움을 청한 것일까? 이 전쟁은 더 이상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었다. 언론을 무대로 한 전쟁이 되었다.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전쟁.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너무 얕봤다. 부엌일밖에 모르던 여자가 여론의 문매 앞에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자식을 지키기 위해 막다른 길에 몰린 여자는 그 어떤 폭풍보다도 무섭다는 것을. 언론의 폭풍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내 이름은 온갖 인터넷 매체와 SNS 커뮤니티에서 오르내렸다. 내 사진은 악의적인 밈으로 조작되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내 과거에 대해 온갖 이야기를 지어냈고 나를 가엾은 고아에서 오래전부터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교활한 여자로 둔갑시켰다. 여론의 압박은 보이지 않지만 살상력이 엄청난 무기였다. 회사 직원들은 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의심과 거리감이 느껴졌다. 몇몇 파트너사들은 망설이며 새로운 계약 체결을 미뤘다. 내가 간신히 일으켜 세우려던 배는 다시 한번 침몰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지호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 아이는 평소처럼 달려나와 내게 안기지 않았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덜터덜 걸어 나왔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지호야, 왜 그래? 누가 괴롭혔어?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대답 없이 고개만 저을 뿐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내 아들이 왜 우는지 알고 있었다. 그 악의적인 소문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여린 영혼에도 독이 든 칼날을 박아넣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이황재 회장님께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라앉아 있었지만 매우 침착했다. 알고 있다. 오늘 아침에 회사 변호사에게도 보고를 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저 좀스러운 것들의 비열한 장난일 뿐이다. 너는 내 일에만 집중하거라. 바깥일은 이 아비가 알아서 처리하마. 하지만 아버님, 지호가. 내 목소리가 메었다. 안다. 며칠간 지호는 우리 본가에 와 있도록 하거라. 그곳에는 돌봐줄 사람도 있고 아무도 아이를 귀찮게 하지 못할 게다. 그리고 너는 더 강해져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내 실력을 증명할 때다. 그의 말은 안정제처럼 내게 평온을 되찾아 주었다. 그래, 나는 무너질 수 없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해서도 싸워야만 한다.
내가 폭풍의 눈에서 잠시 벗어나 있는 동안 권 부장은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최초 기사 배후에 있는 자를 찾아냈다. 마동강이라는 이름의 프리랜서 기자였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펜을 휘두르는 것으로 업계의 악명이 높았다. 그리고 마동강에게 정보와 사진을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지불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채린이었다. 그녀가 연예계 인맥을 이용해 이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하지만 내 주의를 끈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었다. 권 부장의 보고에 따르면 한채린이 마동강과 그의 언론 네트워크에 지불한 돈은 현재 그녀의 재정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큰 금액이었다.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유은혜 여사는 내게 자금줄이 막혔고 한채린 역시 계약이 중단되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제3의 인물, 미스터리한 자금원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이 전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듯했다. 하지만 그가 누구든 내 당면 목표는 이 불을 끄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에 기름을 붓는 자들이 스스로 물을 들고 와 불을 끄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기자회견도 언론과의 설전도 버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만의 무대를 세우고 그들 모두를 초대하여 마지막 연극을 펼치게 할 것이다. 나는 이황재 회장님께 내 계획을 말씀드렸다. 처음에는 꽤 위험한 계획이라며 조금 망설이셨지만 내 설명을 들으신 후에는 완전히 설득당하셨다. 좋다. 네 뜻대로 하거라.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마. 내 계획은 간단했다. 나는 갈등 해소와 지호의 미래를 위한 중재라는 명목으로 확대 가족회의를 열 것이다. 초대 손님은 유은혜 여사와 한채린뿐만 아니라 이씨 가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어른들도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회의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마동강 기자에게 흘릴 것이다. 나는 그가 이런 독점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무대는 세워졌고 대본은 준비되었다. 이제 주연 배우들이 스스로 내가 쳐놓은 완벽한 덫으로 걸어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회의는 주말 오후 이씨 가문의 종가 사당에서 열리기로 정해졌다. 이곳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권위를 나타내는 장소이자 가문의 가풍과 예법을 지키는 곳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곳은 가풍을 명분으로 가장 더러운 짓을 저지른 자들의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황재 회장님과 함께 일찍 도착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다. 나는 정장 대신 소박한 흰색 실크 한복을 입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냉철한 여성 사업가가 아닌 며느리이자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다. 유은혜 여사와 한채린은 함께 도착했다. 유은혜 여사는 여전히 불쌍한 척하며 눈가를 붉혔고 부축을 받아야만 걸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한채린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어 격식을 차린 듯 보였지만 승리감에 찬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아마 내가 결국 굴복했고 가문의 심판에 구원을 요청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가문의 어른들도 차례로 도착했다. 그들은 모두 나이가 많고 명망이 있는 분들이었다. 나를 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탐색과 우려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소문들이 그들의 생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았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나는 일어나 모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큰아버님, 고모님, 여러 어르신들. 오늘 제가 무례를 무릅쓰고 어르신들을 이곳에 모신 것은 그동안 저희 집안에 있었던 갈등과 오해를 말끔히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일들로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된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내 목소리는 진심 어리고 겸손했다. 유은혜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연기를 시작했다. 소람아, 네가 잘못을 아니 다행이구나. 그녀는 훌쩍였다. 어떤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으며 어떤 며느리가 남편을 아끼지 않겠느냐. 다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몇몇 낯선 얼굴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손에는 카메라와 캠코더가 들려 있었다. 진짜 파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기자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이미 긴장감이 감돌던 사당의 분위기를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다. 가문의 어른들은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유은혜 여사와 한채린은 의미심장한 승리의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이것이 나를 압박하고 이 가족회의를 내가 피고인인 공개 재판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준비한 군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황재 회장님이 일어나 보안 요원들에게 그들을 쫓아내라고 지시하려 했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어 그를 진정시켰다. 모든 것이 내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누군가 외부로 정보를 흘린 모양입니다. 나는 약간 당황한 척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든 것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질 테니까요. 저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말을 듣자 유은혜 여사와 한채린의 표정은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들은 이 기자들, 마동강을 포함한 모두가 사실은 내가 준비한 비밀정보원에게서 초대를 받았으며 그들이 받은 봉투가 한채린이 지불한 것보다 훨씬 두둑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좋다. 소람이가 그렇게 말하니 가문에서 가장 명망 있는 어른 한 분이 말했다. 시작하도록 하자. 말해보아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유은혜 여사는 내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 눈물의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신문에 완벽하게 날조되었던 이야기를 다시 읊었다. 내가 어떻게 변심했는지, 며느리의 외도를 발견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어떻게 재산을 강탈하고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는지,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실감나서 나조차도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거의 믿을 뻔했다. 카메라 렌즈는 계속해서 그녀를 향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한채린이 뒤를 이었다. 그녀는 우는 대신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는 양심적인 제3자인 척했다. 어르신들, 저와 태강 씨는 그저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와 친했기 때문에 저는 그가 소람 씨에게 배신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 번 소람 씨에게 다시 생각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난처한 듯 말을 멈췄다. 그녀는 곧 쓸모없어질 남편과 평생 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에 꽂혔다. 악독하다. 그녀의 악랄함은 모든 한계를 넘어섰다. 그녀는 나를 모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한 친구라고 주장하는 남자에 대해 가장 잔인한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사당안이 웅성거렸다. 모든 비난과 책망의 시선이 내게 쏟아졌다. 마동강 기자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받아 적었다. 그들의 연극은 완벽했다. 그들은 나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나는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말을 끊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들이 연기하도록, 그들의 가식적이고 더러운 민낯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방안이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고 내가 심판의 중심에 섰을 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분,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나의 평온함에 모두가 놀랐다. 그들은 아마 내가 무너지거나 애원할 것이라고 예상했지. 이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두 분의 연극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나는 가볍게 박수를 쳤다. 매우 비꼬는 행동이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저도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저는 오늘 두 분의 연극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른 연극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연극을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권 부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대형 스크린에 노트북을 연결했다. 먼저 한채린 씨와 제 남편의 끈끈한 우정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의 CCTV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되었다. 태강과 한채린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서로를 껴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자 방안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한채린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아니에요. 저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조작이라고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태강의 계좌에서 한채린에게로 송금된 수많은 내역, 한채린 명의로 된 집과 차의 구매 서류가 차례로 스크린에 나타났다. 채린 씨, 당신과 내 남편의 우정은 참으로 값지군요. 오피스텔 한 채와 스포츠카 한 대의 가치가 있으니 말입니다. 당신의 우정은 돈으로 환산이 가능한가 보죠? 한채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모든 시선은 경멸을 담아 그녀를 향했다. 다음으로 제 시어머님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유은혜 여사에게로 방향을 틀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어머님을 집에서 무정하게 쫓아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 대화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태강의 서재에서 그가 우리 모자를 창고에 가둔 그날 밤 비밀리에 녹음했던 파일이 재생되었다. 유은혜 여사의 날카롭고 도끼 어린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저것 좀 보라고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태강이가 저렇게 누워있으니 이제 이 집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황재 회장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금부터 이 집의 모든 재산, 회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소람이가 결정할 거요. 녹음이 끝나자 이제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녀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녀가 권력을 잃고 더 이상 회사 돈을 빼돌릴 수 없게 되자 분노에 차집을 나가 나를 모함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목소리는 단호해졌고 시선은 유은혜 여사와 한채린을 똑바로 향했다.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재산을 탈취하려 했다는 이야기에 대한 진실입니다. 나는 마지막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권 부장이 마동강 기자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이었다. 녹음 속에서 마동강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한채린 씨가 저를 고용했습니다. 큰 돈을 주면서 정보랑 사진을 다 넘겨줬어요. 박소람 씨를 최대한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충격적인 기사를 써달라고요. 박소람만 무너뜨리면 자기가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제목도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음모, 모든 더러운 수작이 빛달에 드러났다. 사당은 무서운 침묵에 휩싸였다. 가문의 어른들은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기자들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넋이 나간 채 핏기 하나 없는 두 여자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다. 유은혜 여사와 한채리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들은 스스로 판 무덤에 내가 밀어넣어준 셈이었다. 그들은 치욕과 추문 속에 묻혔다. 그들의 연극은 끝났지만 나의 연극, 마지막 심판의 막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가족회의는 유은혜 여사와 한채린의 혼란과 치욕 속에서 끝났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변명 한마디 할 수 없었다. 진실을 모두 알게 된 가문의 어른들은 극도로 분노했다. 그들은 가문을 대표하여 오해했던 것에 대해 나와 이황재 회장님께 고개 숙여 사과했으며 동시에 유은혜 여사를 가문의 수치로 여기고 의절을 선언했다. 권력 있고 존경받던 여성에서 유은혜 여사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명예, 그리고 가문의 인정까지. 그녀는 사당에서 그대로 기절했고 모두의 냉대 속에서 병원으로 실려갔다. 한채리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질문들이 계속해서 그녀를 향했다. 한채린 씨, 박소람 씨를 비방하도록 사주한 것이 사실입니까? 이태강 사장과의 실제 관계는 무엇입니까? 집과 차를 사는데 사용한 돈은 불법 자금이 맞습니까? 그녀의 가식적인 가면은 벗겨졌다.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모델로서의 경력, 청순한 이미지는 단 한나절 만에 산산조각 났다. 마동강 기자는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 자신이 발각된 것을 알고 도주하려 했지만 우리 회사 보안팀에 의해 붙잡혀 경찰서로 인계되었다. 명예훼손, 공갈, 그리고 직업윤리 위반 혐의로 그의 기자 인생은 끝이 났다. 연극의 막은 내렸고 악인들은 대가를 치렀다. 나는 마음이 후련하고 기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극심한 피로감만을 느꼈다. 이 싸움은 내게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앗아갔다. 나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 아들을 품에 안고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나를 내버려둘 생각이 없는 듯했다. 회의가 끝난 후 나와 권 부장은 남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회사로 돌아왔다. 사건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권 부장이 갑자기 소리쳤다. 사모님, 방금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방금 조회한 한채린의 은행 거래 내역이 떠있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이것 좀 보십시오. 이태강 사장에게서 정기적으로 들어온 돈 외에 그녀 계좌에 황금토건이라는 처음 보는 회사로부터 5억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황금토건.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 회사는 누구 회사죠? 조사해봤습니다. 권 부장이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신생 부동산 회사지만 자금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회사의 법적 대표가 낯선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진상웅. 3년 전 공사 자재를 빼돌린 죄로 우리 회사에서 해고되었던 이태강 사장의 먼 친척 동생입니다. 진상웅. 나는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불량해 보이는 외모에 교활한 눈빛을 가진 남자. 이황재 회장님께서 직접 해고했던 인물이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저렇게 큰 부동산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것도 찾았습니다. 권 부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황금토건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계획도였다. 내 시선은 영안 리조트 도시라는 프로젝트 이름에 멈췄다. 권 부장님, 이 프로젝트 위치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권 부장이 내 말대로 하자
지도가 나타났고 내 심장은 멎는 듯했다. 그 프로젝트의 위치는 바로 태강이 우리 모자를 데리고 휴가를 가겠다고 거짓말했던 부산의 해변가 땅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무섭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부산 여행은 단순히 내연녀와의 휴가가 아니었다. 진상웅, 황금토건, 한채린에게 송금된 5억 원. 모든 것에는 분명히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그리고 태강의 사고. 그 사고는 부산으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났다.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권 부장님, 황금토건과 진상웅이라는 자에 대해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그들의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프로젝트에 무슨 비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태강 씨가 사고를 당한 날, 진상웅 그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봐 주세요.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한 번 속았던 여자의 직감,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사람의 직감이 내게 말해주고 있었다. 이 외도와 횡령 사건 뒤에는 훨씬 더 끔찍한 진실, 어쩌면 사람의 목숨과도 관련된 진실이 숨어 있다고. 권 부장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태강을 만나러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답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그는 여전히 그곳 중환자실에 아무런 변화 없이 누워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한때 내 남편이었던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지만 이제는 창백하고 생기가 없었다. 태강 씨, 나는 나지막이 불렀다. 내 말 들려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운명의 그날 부산에는 왜 간 거예요? 단순히 한채린과 놀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그는 대답이 없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 측정기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움찔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내 심장이 요동쳤다. 나는 황급히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한참 동안 그를 살피더니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기적입니다. 환자분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어쩌면 깨어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태강이 깨어날 수 있다고? 이 소식이 지금 내게 희소식인지 비극인지 알 수 없었다. 만약 그가 깨어난다면 그는 자신의 가정이 산산조각 나고 어머니가 무너졌으며 자기 자신은 치명적인 비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과 마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깨어났을 때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자들이 그를 가만히 둘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그의 입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인가? 태강이 깨어날 조짐을 보인다는 소식은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소식은 희망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위험도 함께 몰고 왔다. 나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주범이었던 태강은 이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중요 증인이 된 것이다. 나는 즉시 이황재 회장님께 병원의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호원들이 중환자실 문 앞에서 24시간 내내 교대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는 철저한 검사를 받아야 했다. 나는 시간과 그리고 마지막 증인의 입을 막으려는 악당들과 경주하고 있음을 알았다. 한편 권 부장 역시 황금토건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사모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 권 부장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회사가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농민들을 협박하고 강압하여 헐값에 농지를 사들인 후 검은 유착 관계를 이용해 토지 용도를 변경하고 엄청난 가격에 분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치밀하게 움직이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그들의 자금원은요? 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물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사모님. 권 부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황금토건의 자금 흐름은 일부 국제적인 자금 세탁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 회사의 몇몇 오래된 프로젝트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태강 사장이 직접 책임졌던 프로젝트들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태강은 단순히 내연녀를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훨씬 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중요한 연결고리였던 것이다. 그는 직권을 남용하여 아버지의 회사를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도구로 사용했다. 진상홍은 그저 세간의 눈을 가리기 위해
내세운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자는 분명 엄청난 세력일 것이다. 권 부장님, 태강씨 사고는요? 알아낸 게 있습니까? 고속도로 CCTV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인했습니다. 사고는 이태강 사장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스스로 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약 10분 전 이태강 사장의 차가 번호판을 가린 검은색 트럭에 의해 갓길로 밀려났었습니다. 두 차는 잠시 멈춰섰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목격자의 묘사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는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트럭,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 직감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내부 숙청이었다. 아마도 태강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았거나 윗선의 심기를 거스르는 짓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왜 그는 죽지 않았을까? 그것은 행운이었을 수도 혹은 하늘의 뜻이었을 수도 있다. 그가 살아남아 자신의 죄와 마주하고 모든 것을 빛 아래 드러내게 하기 위한. 나는 이 모든 정보를 이황재 회장님께서 비밀리에 연락해둔 경찰 특별수사팀에 넘겼다. 이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대규모 특별수사가 시작되었고 하늘의 그물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제 큰 물고기들이 스스로 그물 안으로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유은혜 여사가 아들이 깨어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와 울며불며 면회를 요구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다.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보고 싶었다. 경호원들의 삼엄한 감시하에 그녀는 10분간 혼자 병실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나와 경찰들은 몰래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유은혜 여사는 병실에 들어서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태강아, 내 아들아. 왜 이 꼴이 되었니? 네가 잘못되면 이 어미는 어떻게 살라고. 그녀는 비통하게 울며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네가 어리석었다, 아들아. 내가 그놈들하고 엮이지 말라고 했잖니. 그놈들은 사람이 아니야. 악마라고. 이제 어떡하면 좋니? 네가 여기 누워있는 동안 저 박소람이라는 년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고 있어. 네가 깨어나서 모든 걸 말하면 너뿐만 아니라 나도 이 집안 전체가 그놈들 손에 죽게 될 거야. 그녀는 울면서 떨리는 손으로 옷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무색의 액체가 들어있었다.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입을 막기 위해 자기 친아들을 죽이려는 것인가? 미안하다, 아들아. 이 어미가 이러는 것도 다 너를 위해서야. 네가 떠나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너는 편안해질 수 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태강의 링거줄에 가까이 가져갔다. 멈춰.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나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유은혜 여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당신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던 겁니까? 내가 으르렁거렸다. 유은혜 여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얼굴이 새하얘졌다. 나는 그저 독극물을 주사해서 그를 죽이려 했죠? 입을 막으려고요. 그렇죠. 유은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놈들이 나를 협박했어. 태강이가 깨어나서 모든 걸 말하면 우리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우리 지옥까지 죽이겠다고 했단 말이야. 나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녀의 자백은 나를 경악하게 했다. 그녀보다 더 무서운 자들이 있었다. 어머니를 막다른 길로 몰아 자기 아들을 직접 살해하게 만든 자들. 이 범죄 조직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그 촉수를 뻗치고 있었다. 그 직후 유은혜 여사의 자백과 기존의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은 대규모 검거 작전을 펼쳤다. 진상웅,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 그리고 황금토건 조직의 수십 명이 검거되었다. 하지만 진짜 주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 있었다. 그는 위험을 감지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황금토건 일당의 검거는 재계와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직위 해제되었고 유령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속속들이 밝혀졌으며 국제 자금 세탁 조직은 와해되었다. 정의는 서서히 실현되는 듯했지만 내게 그 기쁨은 온전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의 비극을 초래하고 시어머니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마지막 주범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그는 유령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그러는 동안 기적이 정말로 일어났다. 수주간 의식 없이 누워있던 태강이 마침내 깨어났다. 그의 회복 과정은 더디지만 희망적이었다. 아직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눈을 뜨고 주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 그를 찾아갔다.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의 운명을 쥔 사람으로서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우리 모자가 어떻게 창고에 갇혔는지,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를 직접 죽이려 했는지, 이씨 가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자신이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무력감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고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다. 사랑, 증오, 모든 감정이 희미해지고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다. 지금 내가 그에게서 필요한 유일한 것은 마지막 주범에 대한 증언이었다. 경찰이 여러 번 진술을 받으려 했지만 태강은 아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으아 소리를 내며 눈빛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려 애썼다. 하지만 배우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렸다. 마치 그 이름이 금기어라도 되는 듯 죽음보다 더한 공포의 대상인 듯했다. 유은의 여사는 현장에서 체포된 후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순순히 자백했다. 하지만 그녀가 아는 정보 또한 매우 모호했다. 그녀는 단지 태강 배우의 높은 분이 있으며 그가 온 가족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녀는 협박을 받아 그들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수사에 협조한 점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고려되어 그녀는 가택연금 상태로 풀려났다. 그녀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멀리서 아들의 병실을 바라볼 뿐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한때 오만하고 거침없던 그 여자는 이제 말없는 그림자가 되어 뒤늦은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한채리는 범죄 조직이 와해되자 자신이 죄를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재산을 급히 처분하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지만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자금 세탁 및 사기 공모, 명예훼손 등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내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것은 무거운 평온이었다. 나는 매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다. 태강은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남은 생을 타인에게 의존하며 자책 속에서 살아갈 폐인일 뿐이었다. 나는 쉽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 그를 내버려 둘 수 있었다. 그것은 달콤한 복수이자 그가 저지른 짓에 대한 마땅한 결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호를 볼 때마다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아이는 자주 아빠를 보러 가자고 졸랐다. 아이는 침대 옆에 앉아 아빠에게 유치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랑했다. 아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자기 뺨에 가져다 댔다. 아빠, 빨리 나와서 나랑 축구해요. 네? 아이의 순진한 말들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태강이 아무리 끔찍한 남편이고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의 아버지였다. 아이에게서 유일한 아버지를 빼앗는 것이 과연 너무 잔인한 행동은 아닐까? 나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한 길은 완벽한 복수로 이어지는 길. 과거를 털어버리고 아무런 구속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었다. 다른 한 길은 용서로 이어지는 길.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불완전한 용서지만 내 아들에게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켜줄 수 있는 길이었다. 이황재 회장님은 모든 풍파를 겪은 후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내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했다. 소람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거라.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 아비는 항상 너를 지지할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습관처럼 태강의 병상 옆에 앉아 그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입을 열었다. 약하고 갈라졌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라마. 나는 너무 놀라 칼을 떨어뜨릴 뻔했다. 황급히 고개를 들자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예전보다 맑아졌고 생기가 돌았다. 미안해. 그 세 단어를 내뱉기 위해 그는 온 힘을 다하는 듯했다. 그의 뺨을 타고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증오, 연민, 남은 부부의 정, 모든 것이 뒤섞였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권 부장이었다. 사모님 찾았습니다. 그놈의 소굴을 찾아냈습니다. 전화기 너머 권 부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마지막 주범. 그놈이 지금 판교의 한 별장에 숨어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심장이 요동쳤다. 마침내 그날이 온 것이다. 나는 태강을 보았다가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보았다. 용서인가, 징벌인가, 평온한 삶인가, 끝까지의 싸움인가. 마지막 선택은 내가 직접 내려야 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이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판교에서의 검거 작전은 총성 한 발 없이 신속하게 끝났다. 마지막 주범, 세련되고 권위 있어 보이는 외모로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던 그 기업가는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요트에 오르려던 참에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이 수년간 쌓아 올린 범죄 네트워크가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가 서울로 압송되던 날, 나는 그를 보러 갔다. 통쾌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다. 경찰차 유리창 너머로 나는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에서 함께 찍혔던 이황재 회장님이 한때 친구라고 여겼던 바로 그 남자였다. 탐욕은 정말로 친구를 적으로, 사람을 악마로 만들 수 있었다. 사건은 악인들에게 가장 엄격한 판결이 내려지며 종결되었다. 정의는 늦었지만 마침내 실현되었다. 우리 가족 회사의 이름과 명예는 회복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나만의 선택을 했다. 나는 복수를 선택하지도 쉬운 용서를 선택하지도 않았다. 나는 내 아들의 미래와 나 자신의 평온을 위한 나만의 길을 선택했다.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다툼도 비난도 없었다. 태강은 건강 상태 때문에 출석할 수 없었고 변호사를 통해 편지 한 통을 보내왔다. 편지에서 그는 재산과 양육권을 포함한 나의 모든 요구를 수락했다. 그는 단 한 가지, 가끔 지호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동의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해서였다. 나는 내 아들이 증오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자라길 원치 않았다. 나는 아이가 아빠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를 바랐다. 이혼 후 나는 태강을 길거리로 내쫓지 않았다. 나는 내 재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그가 장기적인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재활센터에 입원시켰다.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아마도 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6년간 부부였던 정, 막다른 길에 선 한 인간에 대한 다른 인간으로서의 정. 그것이 내가 그를 위해, 그리고 내 양심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유은혜 여사는 모든 것이 드러난 후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낡은 집에서 혼자 외롭게 살며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가끔 사람을 보내 음식과 약을 전해주었다. 용서해서가 아니라 평생의 자책과 고독이야말로 그녀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간은 흘러 5년이 지났다. 나와 이황재 회장님이 이끄는 회사는 눈부시게 성장하여 업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내게 가장 큰 성공은 재무 보고서의 숫자가 아니라 내 아들의 미소였다. 지호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건강하고 총명하며 속이 깊은 아이로 자랐다. 아이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엄마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뿐이었다. 주말이면 나는 가끔 아들을 데리고 태강을 보러 갔다. 그는 이제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고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기억은 일부 돌아왔지만 과거의 범죄에 대한 기억은 깨끗이 지워진 듯했다. 그는 자신에게 소람이라는 이름의 아내와 지호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했다. 아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웃었다. 아마도 그것이 그에게는 일종의 구원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나와 지호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푸른 잔디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엄마, 지호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는 행복해요? 나는 아들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나는 아들을, 아이의 맑은 미소를, 그리고 저 넓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진정으로 평온한 미소였다. 그럼 우리 아들, 엄마는 아주 행복해. 나는 내 인생이 출구 없는 길고 어두운 밤이라고 생각했었다. 절망이라는 창고에 갇혀
배신과 잔인함의 족쇄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부성애와 인류애, 그리고 내 안에 잠재된 힘의 빛을 발견했다. 창고 문은 열렸고 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해방시켜 주었다. 나의 새벽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어둠을 폭풍을 지나온 긴 여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한 햇살 아래 서서 나는 깨달았다.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나와 내 아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더 이상 증오는 없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평온한 하늘만이 앞에 펼쳐진 삶이